자, 오늘은 405페이지죠. 405페이지의 결산 문제부터 57의 결산 문제부터 같이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405페이지에 있는 수동결산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게 되면은 장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미지급액은 78만 6천 원이다. 이건 이제 수동분계 사항이잖아요. 예.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 요 이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미지급액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걸 부채로 인식해야 돼요. 부채 계정 과목으로 쓰이는 것은 뭘까요? 미지급 금 비용. 예, 미지급 비용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일반전표 12월 31일자로 78만 6천 원을 비용을 발생시키는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에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니까 미지급 비용의 예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동 결산 문제로 비용의 예상이라든가 또는 비용의 이연이라든가 수익의 예상 아니면 수익의 이연, 이런 문제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기말상품 재고액은 상품 매출원가 분계를 하기 위해서 자동결산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다가 기말상품 재고액의 요 숫자를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누르면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기말상품 재고액을 우리가 조사해서 입력을 해야만이 이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은 이미 결산자료에 넘어와 있습니다. 그걸 더해서 기말에 상품 재고액을 산출한 것을 뺀 것을 단기에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의 처분 확정과 예정일 요 날짜 입력을 하시면서 우리가 손익계산서 먼저 조회하고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 들어갔을 때 요거 날짜 입력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전표 추가를 눌러서 손익 대체분계도 해야 되는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FAT 1급은 항상 이런 포맷으로 이 결산 문제가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벌써 3, 4회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아시게 됐습니다. 자, 먼저 그렇게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수동결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동결산하고, 그리고 손익계산서 조회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날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전표 추가하고, 그리고 재무상태표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12월 31일 일반전표에다 입력하겠습니다. 일반전표 입력의 날짜를 12월 31일로 입력하시고, 차변의 이자 비용, 차변의 이자 비용 931이죠? 쭉쭉쭉쭉 가셔가지고 786000이죠. 786000 입력해 주시고, 대변은 미지급 비용, 부채 미지급 비용 개념 과목을 씁니다. 쭉쭉쭉 가셔가지고 786000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결산 하면 되겠습니다. 자동결산은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결산자료 입력, 요 메뉴를 이용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을 클릭하신 다음에 결산일자는 1월부터
예, 12월까지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요 팝업 창이 나오면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양식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유형 상사로 연습할 때는 여기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넣고서 이제 전표 추가를 입력했습니다. 눌렀습니다만은 시험에서는 한두 개밖에 안 나와요. 이번에도 기말 상품 재고에 요 하나만 나왔어요. 여기다 입력하면 됩니다. 2,500만 원. 이렇게요. 그리고 엔터 치면은 저기 3억 662만 원이었던 상품 매출 원가에서 2,500만 원이 빠져요. 그래가지고 2억 8,162만 원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 숫자가 이제 상품 매출 원가로 대체가 될 거예요. 네, 위에서 이제 전표 추가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물어봐요. 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전표 하나가 추가가 돼요. 아까 이자 비용 입력했던 그 밑에 결차 결대로 해가지고 전표 하나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가가지고 조회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2번 전표로 결차 결대 451번 상품 매출원가 비용 발생입니다. 2억 8,162만원. 대변의 상품 자산 감소입니다. 2억 8,162만원. 그래서 상품 계정에서 비로소 12월 31일자로 상품 계정에서 판매된 상품의 원가가 상품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이렇게 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고 그것이 이제 비용으로 손익계산서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이제 손익계산서를 먼저 조회해서 당기순이익을 확인을 해봅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현재 완성된 상태예요. 자, 손익계산서 12월로 조회해서 네, 아까 그 상품 매출원가가 제대로 넘어왔죠? 2억 8,162만 원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었고 그러면서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까지 법인세 차감전이익, 당기순이익까지 모두 잘 계산됐습니다. 맨 밑에 있는 당기순이익 2억 1,520만 5,370원은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게 돼요. 자, 그러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실행하겠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러면 저장된 데이터 있는데 불러 쓰시겠느냐 물어보면 아니요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왼쪽은 당기, 오른쪽은 전기인데 요 당기 부분에서 당기 순이익을 보시게 되면은 아까 조금 전에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했던 2억 1,528만 5,370원이 그대로 여기에 와 있죠. 그래서 요 당기의 순이익하고 전기에 미처분된 이익잉여금하고 이 두 개를 더해서 2024년도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날짜 두 개를 입력하게 되는데 당기는 내년 주주총회에서 처분을 확정하기 때문에 당기 처분 예정일이다 하는 날짜는 내년도의 주주총회 날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 2월 23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2024 0223 그 다음에 8기에 전기 처분 확정일이다 하는 날짜는 전기에 있었던 요 이익잉여금 처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날짜가 전기의 처분 확정일인데 2023년 2월 23일 날
처분 확정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처분된 내용이 여기 하나도 없어요. 예, 처분된 내용이. 그래서 처분된 내용이 이렇게 비어 있는 것은 이 주주총회에서 아무것도 처분에 관해서 결정한 게 없기 때문에 입력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대로 작성을 완료를 한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전표 추가를 눌러야만이 이제 수익과 비용 계정이 마감이 끝나게 됩니다. 네, 전표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 5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확인해서 손익 계정이 이제 완전히 마감이 되고, 요 당기 순이익 이 부분이 전기에 미처분된 거하고 더해져 가지고 자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말 자본이 이제 이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를 조회해서 에러 없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재무상태표를 조회했을 때 아무런 에러 없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결산 문제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실무수행평가 62점짜리를 우리가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여러 가지 전표 입력들을 우리가 제대로 다 해놨다면은 여기 있는 수행평가 문제를 정답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거고요. 앞에서 전표 입력을 누락했거나 아니면 틀리게 입력했을 때는 여기에서 내가 찾은 숫자가 어떻게 돼요? 전부 오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406페이지의 11번 문제. 자, 1번부터 10번은 이론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11번부터 실무 수행에 대한 평가 문제입니다. 회사 등록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 등록을 조회해가지고 옳지 않은 것 찾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거의 보너스 문제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회사 등록 가가지고 전진버스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는 서대문이다. 여기 밑에 13번에 서대문이라고 되어 있죠. 전진버스의 대표자는 전영률이다. 네, 전영률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그 회사 등록에서 이 수정 안 했으면은 여기 대표자 이름이 안 바뀌어 있었을 거예요. 안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우리 어제 이거 바꿔놨었어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780106 이렇게 된다. 틀렸네요. 그래서 대표자의 주민번호가 잘못됐다. 답은 3번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분계장을 조회하는 문제. 8월 5일자 134번 가지급금과 관련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시오. 사원의 코드가 되겠죠. 사원을 거래처 코드로 했겠네요. 자, 분계장 조회해서 8월 5일 거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시면은 총계정원장 바로 위에 분계장이 있어요. 분계장 8월 5일 거부터 8월 5일 거까지 날짜를 입력합니다. 8월 5일부터 8월 5일까지 엔터를 계속 치면 됩니다. 자, 8월 5일 거래에 가지급금 50만 원이 있는데 거래처 코드가 이거죠. 07001 이거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C죠. 컨트롤 C 복사해가지고 그날 답안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컨트롤 V 07001이 답이 된다. 다음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거래처 원장 조회 1월 말 179번 계정의 거래처별 잔액이 옳지 않은 것은 거래처 원장에 가셔가지고 거래처 원장 가셔서 앞에 날짜는
그냥 엔터 치면 돼요. 뒤에 날짜만 1월 말일로 하면 됩니다. 1월 말일. 말일은 그냥 엔터 치면 말일이 입력돼요. 뒤에 뒷칸에서는. 그리고 그 계정 과목 코드 알려줬잖아요. 179. 그럼 여기다 179 입력하면 돼요. 계정 과목에다가. 그리고 거래처 분류에서는 그냥 엔터를 계속 치면 됩니다. 그럼 모든 거래처가 나타나요. 그래서 대한마켓이 250만 원이다. 맞았고. 한국총판은 350이다. 맞았고. 햇살유통은 250이다. 틀렸네요. 그래서 햇살유통이 답이 되겠네요. 마우스로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답이 입력이 됩니다. 다음에 14번 거래처 원장 문제. 지금 현재 열린 게 거래처 원장이죠. 6월 말 그러면은 그 국민카드사의 108번 매상 매출금의 잔액. 네, 그러면 이제 뒤에 날짜를 6월 달로 고치면 돼요. 6월 말로. 지금 열려 있는 거래처 원장에서. 그리고 계정 과목 코드 알려줬으니까 여기다 108을 입력하면 되죠. 그리고 뒤에서는 그냥 계속 엔터 치면 됩니다. 국민카드사 여기서 찾아보면 있죠. 네. 국민카드사 카드사는 거래처 코드가 높기 때문에 아래쪽에 가야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밑에서 네 번째 국민카드사 있죠. 잔액이 얼마냐 했으니까 요 6050000이죠. 복사해가지고 답안에다가 이렇게 가가지고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숫자 맞아요. 이 숫자가 틀리면은 이제 여러분이 전표를 누락했거나 잘못된 부분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계속 15번 거래처 원장 문제. 11월 말 여유빌딩의 962번 임차보증금 잔액이 얼마냐. 이것도 방법이 똑같아요. 뒤에 날짜만 11월로 고치면 돼요. 11월로 고치고 날짜에서는 그냥 엔터 치면 항상 말일이 입력됩니다. 자, 계정 과목 코드 알려줬어요. 962 그리고 계속 엔터 치면 됩니다. 자, 여유빌딩 하나밖에 없고요. 잔액이 얼마인가라고 했으니까 2천만 원이죠. 잔액란을 클릭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답안에다가 커서를 위치시키고 컨트롤 V 해주면 복사가 일어나죠. 다음은 16번 문제는 총계정 원장 조회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총계정 원장 조회. 2, 4분기 중 401번 상품 매출이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인가 했어요. 자, 그러면 총계정 원장에서 상품 매출을 보면 됩니다. 자, 전체 메뉴를 가셔가지고 분계점 밑에 이 총계정 원장이 있어요. 클릭하시고 그냥 엔터 쳐요. 그럼 월별로 다 나옵니다. 자, 401번 찾아갑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야 401번 나오겠네요. 401번 여기 있죠? 클릭. 계정 과목이 왼쪽에 쭉 있으니까 총계정 원장은. 그래서 401번 코드 순이니까 가서 찾아서 상품 매출 클릭하고 4월부터 6월 것만 물어봤어요. 그러면 4월부터 6월 딱 이렇게 보시고 4월 6 중에서 가장 매출이 많은 달이 몇 월이냐라고 했으니까 4월이 답이네요. 4월이 세 달 중에서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답은 4라고만 입력해야 돼요. 답은 4. 다음에 17번 합계잔액 시산표를 조회하시오. 3월 말 미수금의 잔액은 얼마인가? 그런데 저는 그냥 합계잔액 시산표 안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총계정 원장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잔액을 볼 수 있거든요. 네, 이 합계잔액 시산표 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자, 미수금 유동자산이잖아요. 저 위에 올라가면 100번대에 미수금 있어요. 클릭 딱 하고
여기 3월에 잔액란이 있잖아요. 요거하고 합계잔액사항표는 언제나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어차피 총계정 원장에서도 월별 잔액은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계잔액사항표까지 안 열어보고 저는 이걸 갖다가 답으로 입력할 것 같습니다. 8717000. 네. 아무래도 난 합계잔액사항표에서 난 봐야 될 것 같다 하면은 한번 가봅시다. 합계잔액사항표 가셔가지고 3월 말이니까 3월 말일을 입력해서 조회하는 거죠. 미수금 당좌자산안에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8717000. 조금 전에 총계정 원장에 미수금 클릭해가지고 3월에 있는 잔액 보는 거하고 똑같죠. 네. 그러니까 굳이 합계잔액사항표로 안 넘어와도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 18번도 마찬가지예요. 5월 말 상품의 잔액은 얼마냐? 만약에 계속 그 합계잔액사항표를 저는 안 열었다면은 여기 총계정 원장에서 상품 해가지고 5월 달에 여기 잔액 16720000 이거나 합계잔액사항표를 열어서 5월 말로 입력한 거나 마찬가지. 그 다음에 8월 말 현금의 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19번 문제 합계잔액사항표를 저는 안 열었잖아요. 여기 총계정 원장의 맨 위에가 현금이에요. 101번이. 거기에서 8월 말이라고 했으니까 8월 클릭하고 여기 있는 잔액란 4049570 예, 요거 찾아서 입력해도 됩니다. 20번도 총계정 원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10월 말 단기 대여금의 잔액은 얼마냐? 네, 단기 대여금. 이거 역시 당좌자산이죠. 네, 114번 딱 클릭하고 10월 말이니까 10월 여기 있는 3300000 요걸 답으로 입력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장부를 바꿔가면서 답을 찾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찾으라는 장부 그대로 안 바꿔도 되는 부분, 안 바꾸지 않고도 찾을 수 있습니다. 총계정 원장이 이게 굉장히 쓸모가 많아요. 다음에 21번 재무상태표 조회하라. 유동부채 중 금액이 옳지 않은 것은 12월 말. 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재무상태표에서 한꺼번에 보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재무상태표 가셔가지고 12월 달로 입력되어 안 되어 있으면 12월로 조회하셔가지고 유동부채 쪽으로 내려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외상매입금 맞았고 미지급금 맞았죠. 예수금 맞았죠. 선수금이 틀렸겠네요. 네, 선수금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열려있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잔액은 얼마냐 이랬으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본의 끝에 있어요. 자본 맨 끝에 349425370이네요. 그래서 2번이 답이구나. 2번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네요. 당기에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 중 계정별 금액이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손익계산서 보는 게 좋아요. 자, 손익계산서로 가서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급여 282609 맞았고 복리후생비 맞았죠. 네. 여비교통비 틀렸네요. 여비교통비가 조금 틀렸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여비교통비가 여기서는 답입니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24번 손익계산서 조회에서 당기에 발생한 영업의 비용은 얼마인가? 네, 손익계산서 영업의 비용은 판매관리비 밑에 있다. 밑으로 좀 내려가서 영업의 비용 이렇게 볼 줄 알면 되죠. 14
555000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되죠. 이게 클릭했을 때 셀 안에 커서가 이렇게 들어가는 숫자는 컨트롤 C 해가지고 답안에다가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5번 영수증 수취명세서 조회. 자, 그러면 영수증 수취명세에서도 가서 클릭하셔가지고 1번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에 3만원 초과거래 분 중 12번 명세서 제출 대상의 금액은 얼마냐. 네, 1번 탭에 가가지고 12번 자주 물어봐요. 요거. 그래서 요 숫자죠. 15만 5천원 이거 컨트롤 C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컨트롤 V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26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하라는 거죠. 1기 확정 신고 기간이면 몇 월부터 몇 월인가요? 4월부터 6월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셔가지고 4월부터 6월 이렇게 하시고 1번 난의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냐? 네, 1번 난 이거 과세표준 금액이 이거죠. 35600000 요거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돼요. 여러분 과세표준은 이게 여기가 지금 과세표준이잖아요. 1번 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금액 이게 과세표준. 세액은 그 옆에 있는 거. 네. 그래서 1번 난이다 그러면 이 숫자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돼요. 35600000이네요. 그 다음에 27번 역시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이고 1기 확정기간 똑같습니다. 14번의 고정자산 매입 42번의 세액이 얼마냐. 그 밖에 공제세액 14번의 세액 더블 클릭해가서 42번 신용매출전표 고정 세액이 얼마냐? 8만원이죠? 여기 80000을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8번을 보시면은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1기 확정 그러면 4월부터 6월입니다.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부가세 신고서 바로 밑에 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밑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로 입력하시고 전자 매입 세금계산서 매수는 이랬습니다. 자, 매입이면 밑에죠. 전자 매수를 물어봤으니까 13이 답이 되겠습니다. 13. 그 다음에 계산서 합계표 조회. 그러면 계산서 합계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 밑에 또 있어요. 계산서 합계표. 1기 확정이니까 기간은 똑같습니다. 4월부터 6월 이렇게 조회해서 전자 매입 계산서의 공급가액이다 그랬습니다. 전자의 공급가액 이거죠. 580000을 답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전자 지금 여기가 매입이고 전자의 공급가액 이거죠. 580000. 그 다음에 30번 예적금 현황을 조회해서 10월 말 은행별 예금 잔액으로 오른 것은 이랬습니다. 예적금 현황은 여기 자금관리 쪽에 있는 장부예요. 네. 예적금 현황 클릭하시고 10월 달을 입력하면 돼요. 국민은행 보통 336689-400 이거 맞았네요? 아니다. 틀렸네. 네, 366이라고 그래. 336인데 기업은행. 기업은행은 맞았죠? 네, 답이 2번이네요.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기업은행이 맞았다 하고 클릭해 주시면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평가 문제는 물론 앞에서 전표 입력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장부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빠르게. 장부를 이 답을 찾는데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면 시간 부족해서 작업은 다 했지만 점수를 못 얻어요. 답을 빨리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장부 조회를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 보는 방법 또는 총계정 원장 또는 분계장 또는 월계표 현금 출납장 뭐 거래처 원장 이런 거 보는 방법 숙달이 필요하겠죠. 이미 여러분들 많이 숙달됐어요. 지금 54회 했죠. 55회, 56회, 57회 기출문제를 4번 풀어봤거든요. 우리 그 뒤에 회계종구 분석은 먼저 했죠. 자, 그러면 이제 58회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기출문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론에서 여러분 한 문항당 3점이기 때문에 이론 공부가 잘 돼 있는 분은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미 점수를 30점을 해결해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맞으면 30점이잖아요. 실수로 한두 개 틀렸다. 그러면 하나 틀리면 27점, 2개 틀렸으면 24점 되겠네요. 뭐 24점만 가지고 가도 충분합니다. 제가 보기에 한 20점만 가지고 가도 돼요. 이론에서 20점만 7개 정도 10개 중에서 한 7개 정도 가져가면 합격할 확률이 높다. 어느 정도 충분하다. 그런데 만약에 5개밖에 10개 중에서 한 절반밖에 못 맞춘다. 그러면 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잘하면 합격할 수도 있지만 조금 위험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론을 절반밖에 못 맞춘다는 것은 이론에 약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론에 약하면 실무도 되게 약합니다. 실습도. 왜냐하면 우리가 실습하고 있는 이 전표 입력하고 계정 과목 딱딱딱 그 판단해가지고 입력하는 게 결국에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이론 실력이거든요. 이거는 복리후생입니다. 이거는 접대비다. 이거는 여비교통비다. 이것이 뭐 유동부채다, 뭐 비유동부채다. 이 판단하는 게 뭐예요? 그게 다 이론 실력 아니겠습니까? 계정 과목 분류가 일단 잘 돼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나한테는 너무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지금 계정 과목을 분류하는 것이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느냐? 유동자산, 유동부채 또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내가 좀 공부를 좀 했느냐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수익과 계정 과목도 내가 제대로 다 수익과 비용에 대한 계정 과목들을 제대로 다 정리를 해놨느냐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구조, 재무상태표의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58회 문제 1번 이론이 어떤 문제인지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 과장과 이 대리의 대화이다. 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김 과장이 본사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덕분에 건물의 가치가 증가되었다네. 관련 지출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 대리가 본사 건물에 무엇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놓아가지고 건물의 가치가 증가했다. 이건 자본적 지출로 가야 돼요. 자본적 지출.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는 말은 자,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8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개정 과목 뭘로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건물로 해야 된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된다 하는 말은 자산으로 개정 과목을 처리해야 된다. 여기서 자산은 건물이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대리가 본사 건물에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예정입니다라고 만약에 했을 때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했다면 개정 과목은 여기서 수선비를 의미하죠. 수선비로 처리하겠다. 근데 여기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건이 아니에요. 이걸로 처리할 건이 아니고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게 맞아요. 우리가 건물에다가 페인트를 칠했다든가 건물에 깨진 유리를 교체했다든가 이런 것은 수익적 지출, 즉 수선비로 처리하는 게 맞죠.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놓았다든가 증축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다음에 2번. 네. 다음 중 유동부채 개정 과목이 나타나는 거래가 아닌 것은, 이거 보세요. 다 개정 과목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유동부채? 유동부채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외상매출금,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이런 것들이 유동부채거든요.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미지급 세금 이런 것들 우리가 사용했던 개정 과목 중에 가장 많이 썼죠. 그런 것들. 애수금 이것도 많이 나왔죠. 애수금도 유동부채, 부가세 애수금도 그렇고 그냥 애수금도 그렇고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미지급 세금,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이게 다 유동부채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어요. 이게 애수금이죠? 유동부채. 2번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지급했는데 부채가 아니죠. 답은 2번이네요. 선급금이죠. 지급한 것은 그것은 유동자산입니다. 2번은 유동자산이에요. 자, 3, 4번은 유동부채 맞는지 봅시다. 3번 결산일 현재 장기차입금의 상환기일이 3개월 이내로 도래하여 유동성 대체를 했어요.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거죠. 유동부채예요. 유동성 장기부채. 장기차입금을 유동성 장기부채로 개정 과목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유동부채입니다. 다음에 4번 거래처로부터 내용 불명의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됐어요. 가수금이에요. 유동부채입니다. 가수금, 유동부채. 그래서 3, 4번을 읽기도 전에 여러분은 2번에서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지급한 건 부채가 아니죠. 자산이죠. 당좌자산이에요. 선급금, 당좌자산. 이미 2번을 읽으면서 답을 찾았어요. 다음에 3번은 어떤 문제가 나왔는가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기말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런 문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이제 시험 볼 때 여러분 A4 용지 한 장 책상에 놓고 시험 보거든요. 거기다가 이런 거 해보면 돼요. 우리가 상품 계정 T자로 그려가지고 상품 계정의 구성 요소 4가지가 있잖아요. 차변 요소 2개, 대변 요소 2개. 여기다 칸 채우기 하셔가지고 합계를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답을 찾으면 아주 쉽습니다. 자, 상품 계정의 차변이 뭐냐면 기초와 단기 매입액이에요. 그러니까 요 기초, 매입액, 요게 차변에 오는 거예요. 요게 400이고 이게 200이니까 합계가 600이죠. 자, 기말상품 재고액 요 찾으라는 게 지금 이 자리로 가는 겁니다. 기말상품 재고액이 1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매출원가를 얼마인지 여기서 이제 집어넣으면 되죠. 매출원가는 어떻게 찾느냐? 여기 보니까 매출액하고 매출 총이익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것이 매출 총이익이거든요. 그러면 500이라는 얘기잖아요. 여기가 500. 그러면 600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100이 돼야죠. 네, 그래서 답은 100이다. 이거예요. 4번에 100. 그래서 이 3번과 같은 스타일의 질문이 상당히 여러 번 나옵니다. 예. 굉장히 기출문제 보면 이런 문제가 많아요.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만나면은 이렇게 상품 계정을 딱 그려가지고 차변 요소에 있는 기초 상품과 단기 매입액 차변에 집어넣고 대변 요소 매출 원가와 기말 상품 재고액 그걸 대변에 배치하면 돼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4번은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시 차변의 계정 과목과 금액으로 옳은 것은 차변의 계정 과목과 금액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주식회사 유공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 공인의 주식 1000주를 한 주당 7,000원에 취득하고 거래 수수료 20만 원을 지급했어요. 회사는 주식을 장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매도 가능 증권이죠. 매도 가능 증권. 자,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원가는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원가하고 달라요. 단기 매매 증권이었을 때는 수수료는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영업비 비용으로 구분을 해주는데 매도 가능 증권은 그러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원가에 포함시켜요. 취득 원가에. 그래서 720만 원으로 기록해야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 720. 답이 라번이에요. 4번.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 원가에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비용으로 900번대, 즉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할 때 수수료를 매입 원가에 포함을 해서 표시한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 다음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기초자본과 비용 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본거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여기서 자본거래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주식을 발행했거나 주식을 소각했거나 이런 주주와의 거래는 없다. 그러면 뭐만 있어요? 영업만 했다는 거예요. 영업만 했기 때문에 자본의 변화는 이익의 변화만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 자본을 구해야 되고 비용을 구해야 되는데 기초 자산과 기초 부채를 알면 기초 자본은 그냥 아는 거죠. 자, 여러분 재무상태표 등식이 뭐예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그러면 기초 입장에서 기초 자산이 250이고 기초 부채가 120이래요. 그러면 기초 자본은 얼마예요? 130이란 얘기죠. 그래서 기초 자본은 130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용 총액을 구하라 그러면서 뭘 알려줬냐면은 수익 총액은 알려줬어요. 수익 총액, 손익계산서로 가는 수익 총액. 그런데 기말 자본이 160이 됐다는 거예요. 기초 자본보다 얼마가 증가했냐면은 30만 원 증가했죠. 기초 자본이 지금 130이잖아요. 그런데 기말 자본이 160이래요.
그러면 30만 원 증가했죠. 자본 거래가 하나도 없었어요. 뭐 주식을 발행한 것도 없고. 예. 그러면 요 30만 원 증가한 건 순수하게 뭐가 온 거예요? 예, 이익이 온 거죠. 이익이. 당기순이익이 기말 자본으로 가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익이 30만 원 날려면 총 수익이 80이었을 때 총 비용이 얼마가 돼야 돼요? 50이 돼야 이익이 30만 원 나는 거죠. 그래서 50이다. 네, 답이 라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재무상태표 등식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 원리하고 그 다음에 기말자본이 증가가 뭐가 기말자본을 증가시키는 건가? 우리가 맨날 앞에 뭐 전표 입력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했죠. 이 이익이 어디로 간다? 이익은 자본으로 가는 것이다. 이익이 난 것이 당기순이익만큼은 자본의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만 원의 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본 거래가 없었다면 전부가 다 당기순이익이에요. 그래서 수익이 전부 80이라면 비용은 50이다. 이런 원리는 간단한 거죠. 수익에서 비용 뺀 게 당기순이익이니까. 그래서 라번이었습니다. 다음에 6번은 어떤 문제가 보겠습니다. 6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거 계정과목 문제예요. 이것도. 예, 여러분이 비용을 말이죠.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이렇게 구분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원가하고 법인세 비용은 계정과목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구분하고 말 것도 없고 계정 과목이 이것저것 많은 게 판매 관리비하고 영업의 비용. 이건 계정 과목이 많아요. 자, 급여는 판매 관리비죠. 예. 수도관절비도 판매 관리비죠. 이자 비용은요. 예, 영업의 비용입니다. 접대비는요. 예, 요거 판매 관리비죠. 세금과 공과는요. 예, 판매 관리비입니다. 자, 여기에는 없지만 기부금은요. 영업 외비용입니다. 네, 기부금에서 많이 혼동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 접대비는 판매관리비입니다. 접대라는 것은 우리가 판매 활동의 일환으로 접대하는 거고요. 기부라는 것은 판매 활동 때문에 기부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냥 기부하는 거예요. 아무 목적 없이 하는 게 그게 기부죠. 네, 우리가 판매를 좀 잘해볼까 하고 기부하면 그건 기부가 아니죠. 네, 그래서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한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계정 과목 중에 또 하나 개발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이 개발비를 비용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무형자산 계정 과목을 암기하지 않으면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개발비는 영업의 비용도 아니고 판매관리비도 아니고 매출원가도 아니고 비용이 절대 아닙니다. 네, 개발비는 무형자산이다. 그러면요 연구개발비라고 하면은요 비용입니다. 연구개발비는 판매관리비예요. 아시겠죠? 예. 그냥 개념과목 3개, 글자 3개, 개발비 이렇게 된 것만 자산이에요. 예, 아시겠죠? 연구가 들어가면 뭐 경상개발비라고 했다든가 아니면 연구개발비라든가 하여튼 개발비 앞에 무슨 수식어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거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발비만 자산입니다. 자, 그래서 6번과 같은 문제에서 여기에 보기를 하나 개발비를 넣었다든가 기부금을 넣었다든가 이랬을 때 여러분이 계산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새는 뭐 헷갈리는 개정 과목이 아예 없어요.
이자 비용 하나만 빼면 다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는 것이죠. 다 더하면 얼마예요? 1110. 1번이 답이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 나왔나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임차료 관련 자료이다. 기말에 수행할 결산 정리 분계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임차료 비용을 결산 때에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아니면 비용을 이연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비용이나 수익을 결산 정리한다는 것은 발생시키거나 이연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5월 1일 날 사무실을 임차하고, 여러분 임차는 빌린 거예요. 1년분 임차료 3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다음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를 하였다. 차변의 임차료 360만 원 비용으로 모두 처리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임차 기간을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5월 1일부터 1년분이면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4월 말일까지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슨 작업이 필요하냐면 4월 말일까지니까 내년도 4개월분, 요 4개월분은 단기의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4개월분에 해당되는 비용, 임차료는 이연시켜야 돼요. 내년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 4개월분 임차료는 이연이 필요한 결산 수정 분계가 필요한 거예요. 이 판단이 돼야 돼요. 미경과 임차료에 해당이 됩니다. 대개 이 문제는 임차료보다는 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문제를 많이 내는 편이에요. 보험을 1년치 가입해가지고 뭐 5월 1일 날 보험료로 처리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더 많죠. 근데 지금 여기 48회에서는 임차료로 문제를 냈을 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연시킬 때 쓰는 개정 과목은 똑같아요. 임차료든 보험료든 비용을 이연시킨 때는 선급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이연을 해 갑니다. 선급비용. 그리고 이제 금액은 4개월분을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360만 원을 곱하기 4 하고 나서 12로 나눠주면 그게 4개월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볼 때 계산기 하나 책상에 있어야 돼요. 가지고 가서 360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2 한단 말이죠. 120만 원 나오죠. 예. 120만 원을 이연시키는 분계를 찾으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비용을 이연시킬 때는 개정 과목이 선급비용이다. 선급비용. 예. 뭐 선급 임차료 해도 되고 보험료 같으면 선급 보험료 해도 돼요. 하여튼 앞에가 선급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20만 원짜리 선급비용 분계를 찾아보면 답원이다. 답원. 차변의 선급비용 자산증가 120만 원, 대변의 임차료 비용 취소. 비용을 대변에 기입하면 비용을 취소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5월 1일 날은 360만 원의 비용을 발생시켰는데 결산 때 120만 원의 비용을 임차료를 취소시키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이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 단기에 임차료가 요건 하나만 있었다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결산 수정분계 후에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질문하면 여러분 얼마라고 해야 돼요? 예, 120을 뺀 240. 240. 그것이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네? 분계 처리를 따로 하지 않고 이 분계와 이게 5월 1일 날 분계죠? 그 다음에 결산 수정 분계가 요 분계죠?
이 두 개의 분기에 의해서 손익계산서에 그렇게 반영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5월 1일 날 저는 저렇게 하면은 비용 발생 임차료에 360만 원이 비용이 발생했죠. 12월 31일 날 임차료를 120만 원 취소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손익계산서에 분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 두 개의 분계에 의해서 손익계산서에 그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240만. 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꼭 8번부터 풀어볼게요.